2015년 3월 28일 17세 여학생의 시신이 버려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14번이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박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급히 조사에 나섰고 예상치 못한 용의자인 켈턴 폭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에 위치한 집에서 티에라 홀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7세 소녀는 조던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으로 대학에서 경영학 학위를 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에라는 장래에 자신의 사업을 갖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티에라를 즐겁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소녀로 묘사했습니다. 티에라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특히 그녀의 친구 아냐와 친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봄 방학을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이 어느 날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티에라는 봄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티에라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티에라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3월 28일 경찰은 지역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가 버려진 집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회색 운동복 바지와 엘모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조던 고등학교 출입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빠르게 티에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버려진 집은 조던 고등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여고생은 머리, 목, 어깨, 팔에 최소 14번 찔렸습니다. 살인 무기의 날이 부러져 피해자의 왼쪽 뺨에 박혀있는 등 잔인함이 드러났습니다. 시신 근처에서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킹케이타 세비지라는 글이 적힌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던 고등학교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교장 마이클 어빙과 연락했습니다. 티에라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찰은 전날 티에라가 나타난 CCTV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교장 마이클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즐거운 학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CCTV에서 티에라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실에서 경찰은 티에라의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맨 아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티에라의 어머니 코테야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티에라를 해치려는 사람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찰에게 티에라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여 경찰이 티에라의 기록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7세 여학생 티에라 홀이 버려진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의심스러운 차량을 보았다고 했으며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이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CTV에서 그들은 검은색 SUV가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차량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은 약 12시 40분경에 한 소년이 버려진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1분 후 티에라가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그 소년과 티에라가 3월 27일에 여러 번 만났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빨간색 긴팔 셔츠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친근해 보였지만 이내 티에라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고 도망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은 그가 A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시 25분경 그와 티에라는 함께 학교를 나와 버려진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혼자 학교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긴 소매를 내린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소녀는 결국 나이든 여자와 함께 학교를 그만뒀다. 그는 검은색 재킷과 배낭을 착용한 채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경찰은 마이클 어빙 교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17세 학생인 켈톤 폭스라고 밝혔습니다. 티에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티에라와 데이트하곤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티에라는 켈톤이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2014년 크리스마스에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에라는 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아무런 문제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딸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교감은 그날 켈톤을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켈톤은 자신의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학교에서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티에라의 시신이 발견된 뒤편의 집에 켈튼이 살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들은 고등학교로 돌아와 남자 화장실을 수색했습니다. 목욕장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2015년 3월 31일 켈톤 폭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왜 수갑을 채웠는지 아느냐고 묻자 켈튼은 내 친구 중 한 명이 사라졌고 너희들은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경찰이 켈톤이 살인 혐의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자 켈톤의 어머니는 동요했습니다. 켈톤은 개입을 부인하고 학교 운동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 영상은 그 반대였다. 경찰은 켈톤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의 침실에서 여러 개의 칼과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말과 비슷한 킹케이타 세비지라는 글자가 적힌 일기장도 있다. 켈톤은 또한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의 일부로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여러 페이지에는 티에라에 대한 켈톤의 집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켈톤은 자신이 티에라에게 속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한 켈톤은 살인이 나의 취미를 포함하여 어두운 것에 대해서도 글을 씁니다. 켈톤의 어머니는 켈톤이 종종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티에라가 살해된 날 켈튼이 신었던 신발과 유사한 신발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묻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결과 혈흔은 티에라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켈튼이 살인자라고 믿었지만 이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티에라가 살인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다른 남자친구와 낭만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켈톤이 티에라에 집착했으며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켈톤은 전 여자친구를 학교에서 나와 버려진 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티에라는 한 번 비명을 질렀지만 켈톤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켈튼은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선고에 앞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가정폭력 환경에서 성장해야 했다며 여러 가지 완화 요인을 제기했다. 켈톤은 또한 PTSD, 환각 및 편집증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켈톤은 12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달라스에 있는 게스톤 교정기관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2027년 4월에 석방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Jessica Kumala Wongso dinyatakan dibuka dan terbuka untuk umum. Duduk.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큰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27세의 제시카 웡소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잔인하게도 커피 한 잔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독살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깊이 파헤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시카 웡소와 미르나 살리에는 모두 인도네시아 출생으로 호주 시드니의 빌리 블루 디자인 대학에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후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뉴사우스 웨일즈 앰뷸런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제시카가 호주에 머문 7년 동안 그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열망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의 절친 미르나와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두 소녀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미르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미르나 살리인은 제시카와 자카르타에 붐비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의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날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5시경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제시카가 약속 시간보다 90분 일찍인 오후 3시 32분에 만남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입구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40분 후인 오후 4시 14분경, 제시카는 3개의 가방을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번에는 화분 뒤에 있는 은밀한 테이블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자리 잡은 후, 제시카는 카페의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3개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즉시 카운터로 가서 칵테일 2잔과 아이스 커피 1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까지 30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10분 후 서버는 제시카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는 3잔의 음료를 가방으로 덮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응시하며 음료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시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16분경 제시카의 두 친구 미르나와 주이타가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모두가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르나는 제시카가 미리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도 마셔보라고 제안했지만 제시카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르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지속적인 기침을 했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악화되자 주이타는 카운터로 달려가 커피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미르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사람의 놀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서 미르나를 아부디 왈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젊은 여성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사후 검시와 관련된 금기가 있지만 경찰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해 미르나의 가족에게 절차를 허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아버지 에디 살리인 씨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4일 후인 2016년 1월 10일에 검시 절차를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르나가 사망한 지 약 70분 후에 첫 번째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시에서야 그녀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르나의 위와 그녀가 마신 커피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된 것과 카페의 CCTV 영상에 찍힌 수상한 행동들로 인해 제시카 왕소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극물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본 제시카의 차가운 만족스러운 미소는 조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겪는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제시카는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친한 친구 미르나 살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동기와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르나의 죽음 뒤에는 제시카에게 해주었던 연애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비 재판에서 제시카는 미르나가 호주 남자친구 패트릭 오코너와의 결별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례한 행동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미르나는 내가 미래가 없는 그런 패배자와 데이트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시카가 친구의 가혹한 말 때문에 미르나를 해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친구의 결혼과 행복에 대한 질투가 제시카를 범죄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시카는 2014년 말에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시카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4차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고 동료와 상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제시카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성과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제시카 왕소의 심리적 불안정을 강조하는 데 충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수개월의 법적 절차 끝에 자카르타 법원은 제시카 왕소에게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판결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판결을 들은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행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사들은 커피에 들어간 독극물의 양이 적어 그것이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르나의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의 양이 300mg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논리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제시카 웡소가 사이아나물 커피로 절친을 독살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악명 높은 사이아나물 커피 사건은 여전히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아이스 콜드, 살인, 커피, 그리고 제시카 웡소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제시카가 자신을 깊이 아껴주었던 친구의 목숨을 차갑게 앗아가고 법정에서 아무런 후회나 회한 없이 미소를 지은 이유를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제시카와 같은 복잡한 과거와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살인자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